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5km 구간 밀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가는 길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고 있죠. 자,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가지고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이런 사고가 또 있네요. 네, 한 2시간쯤 전인데요. 오전 10시 10분쯤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현재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있고요. 이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해서 이제 석산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에 이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소방당국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직전까지 이 작업자들은 지상에서 한 20m 아래 천공기 2대하고 굴착기 1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요. 토사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색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작업장은 삼표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도 이 산업안전 이야기 꺼냈습니다만은 또 이런 사고가 생겼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최다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7,542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일 연속으로 최다치를 경신한 수치고요. 계속해서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매일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 25일 화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8,000명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13,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은 17,500명대니까 약 2만 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시차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 방송 때 전해드렸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 통상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288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31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28명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가 200명대로 집계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게 집계된 게 약 6개월 만인데, 지난해 7월 30일에 299명이었거든요. 그로부터 183일 만에 처음으로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는 34명이 나왔는데, 한참 심각할 때는 100명이 넘기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좀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를 했는데 17%였습니다. 수치 자체로 봐도 꽤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병상 가동률이 높아졌을 때는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럴 때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죠. 이 확진자는 많지만 그러나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게 이제 오미크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대응 체계도 이제 바꾸는 거죠. 네, 일단은 광주광역시, 전남, 평택, 안성 이렇게 4개 지역은 이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이 나타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곳이거든요. 예. 이곳들은 이미 오미크론 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오는 2월 3일,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난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 체계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원래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전담병원을 찾아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진단검사 받으시고 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예. 일단 먼저 고위험군하고 저위험군으로 나누고요. 고위험군은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거나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 역학적 연관자,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랑 접촉했다거나 이런 경우 혹은 또 의사소견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 되는데요. 예. 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비롯해서 집중치료를 기존처럼 하게 되고요. 기존대로. 그리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저위험군이겠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치료제 처방을 받는데 일단 전국의 431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먼저 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숫자는 점차 늘릴 건데 일반 이비인후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으로도 퍼질 거고 또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서도 확장을 시킬 건데 이 병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예상은 한 1,000개 정도의 병원이나 의원이 참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병원 리스트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2월 2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하고 또 코로나19 진료 병원 현황 이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동네에 어떤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된 병원에서 앞으로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일단은 진찰료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검사비는 무료고요. 그리고 또 확진이 됐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먹는 치료제 처방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택 치료를 권장하게 될 거거든요. 예. 재택 치료 관리까지 담당을 해줍니다. 하루 한 번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그러니까 오후 7시 이 병원들이 닫은 이후에도 전화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권고를 내린 상태고요. 또 이외에도 이렇게 지정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만들게 될 거예요. 예. 이것들이 이제 야간 대응을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이제 치료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근데 지금 설 연휴잖아요. 연휴 동안에 만약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만약에 열이 나거나 좀 의심스럽다 이러시면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는 문을 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원래 이제는 2월 3일부터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모두가 다 이 선별진료소 찾아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그 전인 2월 2일까지, 즉 연휴 기간까지는 기존이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전남, 광주, 경기, 안성, 평택 요 4개 지역은 이미 지금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뀐 체계로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은 응급의료 포털 또 아니면 복지부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전국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나와요. 예. 이 설 연휴 기간에 가실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PCR 검사 외에 자가 검사 키트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즉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나 검사소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받으셔가지고 수령하셔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어떨 때 쓰게 되냐면 줄이 너무 길거나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의심은 들지만 막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 일단 자가 검사를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방역 패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 방역 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백신 접종 그대로 가능한데요. 일단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정한 날짜가 이 설 연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사전 예약 안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연휴 중에 자녀 백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정 때문에 못 맞으시는 분들이 생기면요. 이제 그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양자 토론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네. 일단 선 양자 토론을 먼저 하고 사자 토론은 논의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양자 간 지상파 3사 TV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뭐 협상의 의견도 있고 날짜 조율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30일과 31일 두 날짜 중에 하루를 양자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 당만 한다라고 합의를 하게 되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이걸 독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2명의 후보만 나가는 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또 공정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 금지해달라, 방송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예.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심후보하고 안후보가 각각 다른 법원에 냈거든요. 근데 모두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서 방송사에서는 두 후보만 하는 이 양자 토론회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랬죠. 네, 이렇게 되니까 방송 3사가 다시 그러면은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4명의 후보들에게 각자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방송사가 제시한 날짜는 31일, 그리고 다음 달 3일 두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상도 어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당은 31일 더 빠른 날짜에 하자라고 수용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일단 양자 토론부터 먼저 하자. 이게 합의가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금지한 게 방송사의 토론회니까 별도로 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즉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건 괜찮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민주당이 수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어제 예. 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양자 토론을 31일 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은 31일에 양자 토론은 하고 2월 3일에는 나머지 두 당도 다 합쳐서 4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4자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 3개 정당은 모두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주제든지 언제든지 수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윤석열 후보도 4자 토론도 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거죠? 네.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양자 토론, 4자 토론 둘 다 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네요. 네. 하지만 양자 토론에 대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계속 반발하고 있죠. 네, 일단 양자 토론 먼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3당 후보 중에 누구도 31일 개최가 어렵다고 한 후보가 없고 방송사도 31일 토론회를 준비했으니까 31일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당이라는 거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3개 정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양자 토론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어제 입장문을 내서요.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을 하고 있으나 어쨌든 거대 양당 두 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1일은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4자 토론은 역시 나머지 3개 정당이 모두 하겠다라는 입장인데다가 윤석열 후보도 협의가 되면 한다라는 입장이라서 가능성은 높은데 예. 다만 국민의힘이 그간에 조금 소극적으로 4자 토론에 대응한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별 동선을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해병대 2사단을 찾았네요. 네, 어제 설 연휴가 하루 남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의 4당 후보들이 모두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해병대를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이걸 두고 국론 분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히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거는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전해드리면 북한이 하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그간에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쳐왔거든요. 그랬죠. 즉 대북 관계의 책임은 어쨌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의 이 책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문재인 정부와 분리하는 그런 이 방법을 내놓은 걸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해병대를 찾아서 깜짝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군 체제가 우리나라는 3군 체제라고 하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그렇죠. 3군 체제인데 예. 해병대를 분리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해공,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100만 명 디지털 인재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네요. 네,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100만 디지털 인재를 통해서 한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전해드리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목표는 임기 3년 내에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시점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5G 전국망을 쓰고 있잖아요. 5G를 쓰고 있는데 이 전국망을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6G의 세계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 이 공약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내놨던 공약이었거든요. 이걸 수용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관련 학과를 정원을 좀 늘려주고 또 국가 장학금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영재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이 전담 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방안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IT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도 나왔어요. 일단은 이 IT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근무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가 다르지 않느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도 사실은 지금 통상근무 시간이랑 똑같이 8시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좀 가능할 수도 있다. 넘게 일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라서 일단 노동계에서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연근무가 장시간 노동하고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반발이겠죠. 네. 또 심상정 후보는 경남 부산을 찾았는데 그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죠. 김진숙 씨도 만났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다들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정의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노동계 지지를 호소하러 내려간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영국 대표도 같이 갔고요. 경남 창원시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창원 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 영도구의 한진중공업 앞에 천막 농성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바로 김진숙 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인데 김진숙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 후보가 만났고요. 지금 김진숙 씨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한진중공업에 여성 용접공으로 처음으로 입사를 했는데 예. 86년에 노조활동 같은 걸 해서 해고가 됐고요. 여전히 복직은 안 된 그런 상태예요. 네. 여기에서 심상정 후보가 한 얘기가 박근혜 씨도 지금 풀려났는데 김진숙 씨는 아직도 해고 상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 여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네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또 산불 정책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일단 산불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랑 이걸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MD잖아요. 이 MD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산불 정책이거든요. 예. 즉 중국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산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주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대안으로 미국의 해구산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해구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적국이 만약에 핵 공격을 하면은 우리 우방국 중에서 이제 핵을 보유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가 대신해서 핵을 공격해준다, 핵 공격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전술핵을 가져오게 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그 명분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우산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했죠? 네, 그제인 27일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이게 원심이 내놨던 이 징역인데 예.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 절차가 대법원을 거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경심 전 교수가 보석 신청도 해놨었거든요.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 정경심 전 교수 혐의 대표적인 것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체인 WFM 여기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조국 전 장관의 오천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입수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 그로 인해서 또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기된 혐의가 25가지였거든요. 근데 2020년 1심에서는 이 25개 중에 16개가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2심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다만 일부 혐의들 무죄로 봐서 벌금이 5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4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법원 판단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것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혐의와 무관한 범죄 관련 증거가 나오면은 영장 발부받아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를 대법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증거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좀 관건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 정경심 교수의 PC가 아니라 이 동양대 휴게실에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동양대 것이다. 즉 별도로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5분이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선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아서 중부지방은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서울 영하 8도, 부산 영하 1도 등이 예상되고요. 이번 설 연휴 동안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날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레 월요일 낮까지는 날씨가 좋겠지만 월요일 밤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중서부 지역과 전라도에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귀성정체 새벽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충청권 중심으로 긴 구간 밀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남사 부근은 2, 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망양휴게소에서 천안나들목 쪽으로는 사고 영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는 23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구간도 막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남천안에서 차량터널까지나 남풍세에서 정안 휴게소까지 정체고 연풍나들목에서 논산 분기점 쪽으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감곡 부근 정체는 2km로 줄었는데요. 영남권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문경 1터널에서 진남터널 쪽으로 10km간 정체되고 있고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신영나들목 부근 화물차 화재 사고로 일시적으로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OECD 가입국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논란 끝에 만들어졌고 엊그제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 법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또 걱정하고요. 반대로 재계는 이 법이 너무 강하다. 양쪽 모두 지금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좀 약하다라는 쪽에 서서 이 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둔 상태인데요. 강은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그 광주 아파트 붕괴 그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27일 이전에 터진 사고라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법에 적용된다면 이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사고 상황은 대충 아실 텐데 이제 언론에서는 외벽이 붕괴됐다고 나왔는데 실은 아파트의 거실 공간이 쭉 붕괴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거. 특히 이제 이 2022년도에 건설회사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모래성 마냥 무너졌다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이고 그다음에 공기 단축을 통한 부실공사가 있었으면 또 불법적 하도급 관행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경영 책임자인 정명규 회장한테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병과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망에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2분의 1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학동사고로 9명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다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다음 벌금이 15억 이하로 이렇게 부과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게도 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럼 법인인 현대산업개발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책임자, 법인 모두에게 특히 경영 책임자에게는 형사처벌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사망률 1위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숫자가. 네,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에 비해서 거의 20배 정도 사망이 많은 편인데요. 실제로 건설업이 전체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로 사망한 비율은 거의 50% 전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15년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1년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만 해가지고 평균 6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그런데 이 법이 마지막 국회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 기업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았었다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그동안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일어나는 비율이 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가 됐고요. 더욱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위험하고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한은 있는데 하한이 없어서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27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있는 거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야 50인 미만이 되는데 그것도 5인 이상에만 적용된다. 네네. 그래 우리 그래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께서 개정안을 지금 이미 발의하셨죠? 네네, 발의했고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실제로 전체가 다 적용할 수, 모든 사업장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런 하한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실제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입증 책임을 하면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입증 책임을 경영주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부과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양형을 할 때 너무 낮게 양형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산업난법 자체도 이제 형벌 규정이 높다고 하는데 뭐 벌금이 겨우 450만 원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우려를 비켜가기 위해서 양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그 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죠. 예, 그 1년 동안 노동계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산재 피해자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만들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가 있었는데요. 그 운동본부랑 해서 지속적으로 1년 정도 논의도 하고 법안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노동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법이 너무 약하다,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반면에 재계, 경영계 쪽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활동 못 한다는 식으로 막 지금 또 우려를 반대 방향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이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 지난해 제정 당시에 실제 70%가 넘는 시민들이 찬성을 한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법안 제정 이후로 실제로 산재에 대해서 최근에 1년만큼 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업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비자들도 그렇게 안전한 기업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런 면에서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하기로 했던 이미 계약을 했던 곳들도 계약을 지금 파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그래서 뭐 안전관리 임원들을 새로 뽑고 그 부서도 확충하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만 그런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어렵다라고 하소연하는데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국토부 그리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실제 대기업의 하청업체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도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작용하려면 2천만 원짜리 센서가 필요한데 단가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중소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위험하죠.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 비용도 단가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맞아요. 행정부처가 제대로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반 사업장 이런데 건설업은 또 다릅니다. 건설업은 이제 특수하게 발주자,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에게 아무 책임이 묻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적어도 자기 건물을 짓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에서는 예. 발주자인 건물주에게 다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을 좀 부과해서 그래서 중소건설업체라도 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원청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번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는 도구, 명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할 수 있긴 한데 건설 현장 자체가 원체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있고 이 법은 좀 새롭게 좀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대재해 그 기업처벌법에서도 이게 정말 그 기업이나 경영주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만 판례가 쌓여야만 어떤 실제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대형 로펌들은 뭐 기업 편 들어가지고 전담 팀까지 꾸리고 이런다는데 뭐 어디 사고가 나도 또 사망사고까지 생겨도 재판하다 보면 또 몇 년씩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도 지금 김용균 노동자 사망한 지가 3주년이 지났는데 인재 1심 재판이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힘든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령 선거법 을 하면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적어도 산재와 관련해서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시민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좀 빠르게 재판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좀 그 행정부에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도 너무 힘든데 몇 년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책임을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가족의 삶 자체를 이제 망가뜨리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이것은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동계는 지금 이 법이 약하다. 이 법을 강화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입법과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경영계는 이 법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 좀 약화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양쪽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몇 번 제가 전해드렸는데 대선 후보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선 뭐 심상정 후보는 강은미 의원하고 입장이 같을 것이고, 그죠?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어떻던가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서도 정말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데 이렇게 이 화정동에 6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있다가 이제 한 분은 겨우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2분은 이제 찾았지만 아직 수습은 못한 상태고 3분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기업 활동 막아야 된다 정도를 언급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다. 라는 시대에 역해가는 발언을 또 하고 있고요. 이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법을 강화시키자 약화시키자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고, 그죠? 네네. 윤석열 후보는 그 발언의 취지로 봐서는 이 법을 좀 약화시키자는 쪽이네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따로 내용을 못 봤는데 예. 특이하게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네. 이 후보자 토론 가지고 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가 결국은 그 사자 토론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그 전에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의당이 법원에 이제 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 판단이 예. 중지해라라고 했는데 이유가 TV 토론이 유권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랬었죠. 배제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양당 체계를 고착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 정책 선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자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형식은 그래서 이제 TV 토론 중계 없이 한다고 하는데 SNS만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의 의미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왜곡하는 거죠.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TV 토론도 중요하지만 각종 SNS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이런 그 법을 기본적인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양당이 합의해서 그냥 SNS로만 중계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게 되면 딱히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결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나의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각 당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론화시켜서 누가 정권을 쟁취를 하던 간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책을 좀 같이 내오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렸을 때나 좀 더 젊은 시절이었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쉬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젊고 발랄한 청춘들을 보면서